자, 지역지구제인데요. 지역지구제를 다른 말로 용도지역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지역지구제 옆에 토지 이용의 규제라고 되어 있죠. 규제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었죠. 아까 직접계획, 간접계획, 이용 규제할 때 지역지구제 있었잖아요. 그럼 지역지구제가 뭔지 지금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우리 여러분 공법 시간에 우리나라 전 국토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다른 말로 용도지역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법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거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지역지구제라는 게 그럼 뭐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그 의의는요, 뭐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지역에 따라 용도를 정해놨다, 이게 의의입니다. 그게 안 정해? 그게 용도지역제. 자,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목적. 자, 목적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일단 자, 줄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줄치고요. 전국토 동그라미. 전국토를 일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줄칩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어울리는 토지의 이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이런 말이 있네요. 한마디로 효과, 우리는 저 목적으로 바꿀게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게 지역지구제의 목적이에요. 자, 만약에요,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게 지역지구제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 용도로 쓰세요. 여기는 집 짓는 용도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용도를 안 정해줬다 그래보자. 그럼 내가 집을 지었어. 내가 여기다가.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서 공장을 짓고 있어, 옆에다가. 또 하룻밤 자고 옆에서 누가 돼지 축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토지는 무한합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집 짓고 공장 짓고 막 온 거 다 진단 말이다가. 그러면 토지 이용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우리가 규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를 지역 따라 용도를 정해줘야 되겠다. 이게 지역지구제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형평성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다. 효율성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집을 지었는데 옆에 공장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앞으로 나한테 나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아까 외부 효과라 그랬지. 정외부 효과입니까? 부외부 효과입니까? 부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이 지역주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또 줄 치세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파란색 글씨 보입니까? 네, 그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이런 말 보이세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역지구제는 여러분 공법 시간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실 텐데,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한번 여러분 공법이 좀 됐을 때 제가 3월달이나 5월달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용도지역, 중복지역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자, 우리 용도지역이라는 게 도시지역, 또 뭐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 지역을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중복해서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지역에 똑같은 다른 용도지역이 두 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복 지정 안 됩니다. 하지만 얘들은 된다. 그러니까 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안 되는 것만 딱 기억하라고요. 안 되는 것만.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중복 지정 안 되는 거 용도지역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하나 적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효과 볼게요. 효과.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할 때 부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안 좋은 걸 없애줬어. 안 좋은 걸 없애주면 그 지역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합니까? 자, 우리 교재법 217페이지. 그 단기적 효과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좀 제가 할게요. 자, 앞으로 우리가 정책에서요, 효과를 공부할 때, 정책의 효과를 공부할 때는 항상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이 뭔데요? 단기가 뭐죠? 아니라고 그랬지. 아, 제 강의를 전에 못 들으신 분들, 단기는 짧은 기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기가 뭐야, 그러면? 그렇죠. 신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그럼 단기는 수요가 변해. 단기는 뭐가 변한다고요? 수요가 변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 장기 나오면 수요야, 수요. 장기는 뭔데? 공급의 변화가 가능해. 그 장기가 공급이야. 네, 그러면요.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어요. 부호의 효과를 없애줬다고. 나쁜 걸 없애줬다고요. 그럼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나쁜 거 없애줬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해.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지금 토지가 1억짜리 토지야. 토지가 1억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 아무런 용도로 지정해주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땅을 살려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산 뒤에 이 주변에 뭐가 들어올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내가 여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옆에 공장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가 앞으로 여기는 주거 전용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줘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걱정이 어떻게 돼? 싹 사라지죠? 그럼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안 좋은 걸 없애줘 버리니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그럼 땅 주인은요, 초과이윤을 얻게 돼요. 뭘 얻게 된다고요? 초과이윤. 그래서 기존 공급자들은, 여기서 기존 공급자라는 거는 소유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획득합니다. 이 과정은요, 잘 알아두세요, 그냥. 기억을 해놔야 돼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기존 공급자 초과이윤. 시장은 초과이윤을 얻는 꼴을 못 봐.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 그러면 이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은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 아니죠? 그러면 시장은 저 초과이윤을 없애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공급을 통해서 없애요. 공급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한다고. 우리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PC방 수요가 증가해. PC방 수요가. 그럼 PC방 사용료가 어떻게 돼? PC방 미어 터져. 그럼 PC방 사용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그럼 PC방 주인 초과 이윤 얻겠네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온 동네방네 PC방이야. 맞아요? PC방의 공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시장 원리는. 공급이 늘어나.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공급이 증가하느냐면 초과 이윤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존 공급자의 초과 이윤이 소멸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집들 1억이에요. 주택이 1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 볼게요. 저는 이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줘 버렸어. 이제 그전에는 지역 지정을 안 해줬는데 그전에 집에 뭐가 들어올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여기는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어. 그럼 여기는 앞으로 뭐만 짓는다? 집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주택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격이 1억 5천 올랐단 말이야. 그럼 집주인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지역에 집이 막 생겨. 주택의 공급이 증가된다고. 그럼 집이 1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주변에 집들이 막 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다 집이 다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수요 증가라는 말이 딱 나오죠. 수요 증가. 그럼 여기까지 가야 돼 무조건. 그냥 원웨이야. 딱 정해진 길이에요. 수요 증가 나오면 이건 그대로 여기까지 간다. 오케이? 머리 딱 넣어놔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공급이 증가할 거야.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이 나면 앞으로 공급 증가가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올랐지? 그럼 장기는 어떻게 돼, 가격은? 그래, 계속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면 나중에 장기는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됐어요. 그런 걸 보란 말이야, 지금. 단기에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하지만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어떻게 된다? 이런 관계를 보라고요. 이런 관계를 봐야 돼. 자꾸 좁게 보지 말고. 그럼 만약에 이게 수요 감소라 그래 볼게요. 만약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장기에는 공급이 줄겠지. 이런 관계 있다고. 그럼 수요가 줄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장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겠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초과이윤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손실을 보겠죠. 맞아요? 장기로 가면 손실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지역지구자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빨간색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빨간색은 예를 든 거다. 또 헷갈려 하지 말고. 이 빨간색은 지역지구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워버린다 헷갈려 하면. 빨간 거는 지역지구자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수요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 관계를 보란 얘기야 지금.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을 읽는데 단기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지문 안에 장기의 공급이 감소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그 말 맞아 틀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수요 증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공급 감소 이 말 없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단기의 가격이 올랐어. 단기의 가격이 올랐는데 장기도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단기의 가격이 올랐다는 말이 그 지문에 있으면 장기는 가격이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 알아야 돼요. 이거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지, 제가. 외우는 거는 5일 뒤에 잊어버릴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야. 왜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교재 볼까요? 자, 단기적 효과 보세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부여부 효과가 제거되고 쾌적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증가 줄치고 주택의 가치 또는 가격이 오르겠죠? 그랬더니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전적 독점 이런 거 몰라도 돼 지금?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장기 가보세요. 장기 가니까 뭐라고 돼?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그러면 신규 공급자들은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정상이윤만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초과이윤 없다는 얘기지. 초과이윤 없다고요. 초과이윤 소멸해버려요. 밑에 것들은 통과. 그 정도만 확인하세요. 사전적 독점, 사후적 독점은 지금 설명 안 드립니다. 지금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조금 있으면 또 나와. 또 나와. 좀 있으면 주택정책과도 또 나와. 자, 그 다음 218페이지인데요. 지역지구제의 단점 볼게요. 단점. 자, 양가로 1번 별표하겠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어떤 지역은 좋은 지역으로 딱 지정이 됐는데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래. 그럼 이 지역은 땅값이 올라오면 이 지역은 땅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지역지구제는 부동산과 관계 있을까? 지역이란 말로 부동산과 관계 있다고 그랬지 제가.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부동산과 관계 있어요. 자,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를 시켜줘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용도지역 정할 때 보전지역도 있죠. 이 보전지역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에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도 저해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 유지.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1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쫙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 뭐 학개론 시간에 지금 제가 자세히 할 건 아닌 것 같고 거기 기본적인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단기 계획일까요? 장기 발전 계획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단 둘째 줄에 보시면 장기 발전 계획, 장기 동그라미 해야 돼. 장기.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상위 개념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상위 개념입니까? 기본 계획에서 관리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지침 동그라미. 그럼 만약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그래놓고는 장기 발전 방향이니 지침이니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 딱 나오면 장기, 지침, 기본 계획이야. 됐죠? 자,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지역지구제 있잖아.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공부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중요한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공부 시간에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서도. 자,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 볼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거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돼 있죠. 일부 동그라미 하세요. 만약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일부인지 전부인지를 먼저 봐야 돼. 그것도 확인한다. 읽으면 안 돼. 읽지 마. 읽으면 뭐 하겠어 이거. 읽지 말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도 맨 뒤에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보이세요? 줄 치세요. 그 시험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 딱 나왔지? 그러면 장기 지침 그리고 지역 지구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라는 것 자체는 일부를 얘기하거든요. 그 지구라는 말은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부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일부인지 전부인지를 보세요.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게 특광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 지역이란 말이야. 그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용도지역 그 밑에 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앞에 했어요. 제가 아까 개발이익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개발이익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 보세요. 양가로 3번에 개발이익 환수 방법. 거기 보면 직접 부과에 개발 부담금이라고 있네. 개발 부담금 보이시죠? 이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한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이다. 그리고 과세를 통한 방법도 있어요. 과세를 통한 방법도 있고 과세를 통하지 않은 방법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정책까지 봤어요. 토지 정책. 자, 토지 정책 정리하면요. 아까 제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있다고 그랬죠. 그 예를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거 아까 우리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1번부터 11번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8개 말씀드렸죠. 줄쳐드린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토지 정책 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본 게 뭐냐면 토지 비축제도. 토지 비축제도 했죠. 토지 비축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그랬어요. 사유권 침해가 크다 작다. 작다. 강제로 매입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역 지구제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은행의 대표적인 거 그 2개 봤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정책입니다. 이제 뭐 우리 설도 다 샜고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된다. 공부하면 돼.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2월 달도 금방 다 돼갑니다. 다 돼가면 이제 곧 3월 달인데 3월 달 되기 전에 1차 과목 좀 정리하시고 3월 달을 맞이하는 게 좋아요. 또 3월 달 되면 바빠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엄마들은 또 애들 신학기니까 또 바쁘시단 말이에요. 좀 2월 달에 남은 기간 1차 과목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정책. 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과 분양주택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은
이 셋으로 다시 나눌 수 있고요. 분양주택 정책은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 하나씩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 주택 정책은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우리 교재 22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뭘까?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임대료를 어떻게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임대료. 여기가 양. Q죠. P고. 자, 수요곡선. 임대주택의 수요곡선입니다. 공급곡선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균형점이라 그랬죠. 그렇죠. 어렵해서. 자, 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균형 임대료라 불러요. 이게 이제 균형 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균형 임대료가 지금 5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50만 원으로 딱 지금 정해져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정부는 이 50만 원이 비싸다고 보는 거야.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임차인 보호거든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걸까?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걸까?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위한 게 아니고요. 형평성을 위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50만 원 잘 정해져 있다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근데 정부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저소득자들에게.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야 여기. 그러면 정부가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려고 그래. 그럼 규제할 때 이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70만 원이라는 가격을 딱 정해놓고는 이 아래로 받아라 이렇게 할까요? 50만 원보다 작은 30만 원을 정해놓고 이 아래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30만 원.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이겁니다.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만 원보다 위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30만 원보다 아래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아라.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합니까? 낮은 수준에서 정합니까? 낮은 수준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아무리 임대료를 많이 받아봤자 얼마밖에 못 받아? 30만 원. 그럼 저 30만 원은 임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에요? 최저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죠. 임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죠. 그 정부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딱 정해주는 거야. 넌 아무리 많이 받아도 3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최고가가 30만 원이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걸 최고 가격제라 그래.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라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예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한다, 낮은 수준에서 정한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그래요. 최고 가격제예요. 자, 교재 보고요. 정리하고 또 계속 할게요. 자, 222페이지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 그 괄호 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임대료 상한제, 상한 동그라미 하고, 최고 가격제, 최고 동그라미 하고. 됐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선 제도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동그라미 이건 보겠습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줄차돼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다고요. 시장 임대료보다 어떤 수준? 낮은 수준. 그래서 누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저를 봅니다, 이제. 그럼 만약에 70만 원으로 규제했다 그래 볼게요. 70만 원으로. 그러면 70만 원으로 규제하고는 이 아래 가격으로 거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시장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대로 50만 원 거래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딸 또 등장해야 되네. 우리 딸은 밤 9시에 들어오는 걸 아주 좋아해. 9시에 들어오는 걸 매우 만족해. 근데 제가 우리 딸의 귀가 시간을 규제하려고 8시까지 들어와야 이렇게 해야 돼.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해야 돼. 규제하려면 8시까지 들어와, 이게 규제야. 그렇죠? 그게 임대료 규제라는 거죠. 귀가 시간 규제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10시까지 들어와 이랬어. 그럼 우리 딸은 몇 시에 들어온다? 그래, 9시에 들어오는 거 매우 좋아해. 내가 10시까지 들어와 그래도 계속 몇 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9시. 그럼 만약에 70만 원 밑으로 거래해라 그러면 얼마? 계속 알겠습니다. 계속 그대로 50만 원 거래할게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시장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만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대. 그럼 그 밑에 봅니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전과 동일. 그냥 그대로 50만 원. 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뜻은 아셨죠? 임대료 규제의 뜻이에요. 효과.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는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가 없다. 공급의 변화가 없다. 수요가 변한다. 단기는 공급의 변화 없어요. 장기는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자, 단기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만큼이 뭐가 발생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 두 번째.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에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이 있을까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을까? 임차인. 임대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을까요? 단기에? 있어요? 그래, 없으면 이거 왜 하노? 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임차인한테 혜택이 없는데 그걸 왜 해?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단기에는 임차인 혜택이 있어. 그럼 이 당연한 거를 별표까지 했다는 얘기는 장기에는 없나 봐. 그런 감을 딱 잡아야 돼. 장기에는 없구나.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변해요.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지만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변한다고. 자, 그러면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인들에게는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임대인들은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그렇죠? 50만 원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30만 원 받으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공급자들은요,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급 줄이는 거야. 공급을 줄입니다. 단계는 공급을 못 줄이지. 장기로 가면 공급 줄여버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공급 감소야. 이건 별표 10개도 안 아깝다, 이거는. 임대료 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어요. 단계는 공급에 변화 없어. 장기에 공급이 줄어. 됐어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게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자, 볼게요. 제가 나중에 이제 책에다 줄은 칠 겁니다.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이 없어, 이제.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사무실로 바꿔버린다든지, 전세로 돌려버린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나지 봅니다. 첫 번째.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이사를. 근데 내가 이 방을 빼는 순간 집이 있다 없다?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이동이 활발해질까요? 주거이동이 저하가 될까요? 주거이동이 저하가 돼요. 자, 그리고 초과 수요라는 게 뭐예요? 주택 부족이거든? 제가 초과 수요는 부족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공급이 줄어버린대요, 장기로 가면. 그럼 주택이 더 부족하겠네. 더 부족하겠네. 그럼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겠네요. 더 발생해요. 집이 더 부족해져요. 집이 더 부족해진다. 자, 집에 물이 새. 임대주택에 물이 새. 그래가지고 임대인한테 전화했어. 주인 아주머니한테. 집에 물이 새요. 집 좀 고쳐주세요.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나가라 그래요. 들어올 사람 줄 섰어요, 지금. 줄 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택의 질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져. 자,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투자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제값을 못 받는 거야. 제가 그랬죠. 시장은요,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시장 원리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줘서 서비스를 줘서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만 시장이 유지가 돼. 근데 나는 시장에서 50만 원이라는 게 정해졌잖아, 아까. 저 불만 없는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정해진 가격이란 말이야. 근데 정부가 딱 의미로 들어가가지고 임의로 가격을 정해버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우리 5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가격인데 뭐 적정한 대가를 못 받으니까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를 기피합니다. 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주거이동이 저하됩니다. 됐죠? 자, 근데 집은 꼭 있어야 돼, 내가. 집은 꼭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돈을 줘야 돼. 웃돈을 주고도 집을 구해야 돼. 그걸 암시장이라 그래요. 암시장.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암시장이 발달해. 그 말은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격 따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따로 이중 가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됐습니다. 주거이동이 활발하게 된다. 주거이동이 저하한다. 저하.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암시장. 이중 가격. 다섯 번째.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집니다. 왜? 주택이 더 부족해져. 됐어요? 이 정도까지 기본이에요. 외울 건 아니야, 사실은. 이걸 이해하면 저절로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꼭 기억하고요. 자, 그럼 책 한번 볼까요? 223. 자, 효과 보세요. 그 단기적 효과에 옆에 위에다 적으세요. 밑에 핵심이 있긴 있는데, 단기 효과 위에다가 임차인 혜택이 있다. 임차인 혜택이 있다.
223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효과에 단기적 효과 그 위에다가 수요증가 위에다 적으세요.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장기적 효과 보세요. 공급 감소란 말 보이세요? 그거 줄 치시고요. 자, 그럼 핵심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이제 내용들이 더 많은데요. 핵심만 볼게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단기 혜택이 있어.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단기 혜택 줄 치시고, 주거이동 저하 줄 치시고, 암시장 줄 치시고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자원 배분이 왜곡돼요. 자, 공급 감소 줄 치고요. 자원 배분 왜곡 줄 치세요. 나머지는 구줄 안 쳐도 돼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있죠, 칠판에.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쭉 풀어나오니까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요. 요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아까 제가 4번에 공급이 감소함으로 자원 배분이 왜곡되어 이 말 줄쳐라고 그랬죠. 줄쳤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공급이 감소한다는 말 나오잖아. 그럼 자원 배분 왜곡을 같이 연결시키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까 이게 균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균형, 여기가 이 균형량 아닙니까? 균형량이었죠.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균형량이잖아요. 그 정부가 개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장기에? 공급이 준다고 그랬지?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10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8개밖에 공급이 안 돼. 자원 배분 왜곡. 요거 말 때 기억해 둡시다.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 비탄력이 뭐죠? 완전 비탄력. 양불변이죠. 완전 비탄력은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양이 안 변하면 자원 배분 왜곡 있을까 없을까? 내가 조금 전에 공급이 줄어드는 걸 자원 배분 왜곡이라 생각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자원 배분 왜곡이 안 일어나겠네요. 맞아요? 그럼 단기에는 공급이 변해요, 안 변해? 단기에는 안 변한다 했잖아. 단기에는 안 변하지. 단기 안 변하죠. 그럼 단기에는 자원 배분 왜곡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단기에는 혜택이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게 문제란 말이야. 공급만 안 줄어들면 괜찮아. 공급만 안 줄어들면 임차인 아무 부족한 거 없어. 임대료만 딱 30만 원만 내면 돼. 파리바게뜨 갔더니 단팥빵이 1,000원 하거든. 근데 정부가 야, 단팥빵 너무 비싸다. 앞으로 파리바게뜨 빵값 500원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를 했다 해볼게요. 그럼 당장은 좋아. 그럼 장기로 하면 어떻게 된다? 빵 안 만들어. 빵이 없어. 빵 100원 하면 만원 빵이 없는데. 공급이 준단 말이에요. 자원 배분 왜곡이란 말이에요. 그럼 빵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300원 내고 사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 그럼 임대료 규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공급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구나.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공급이 많이 안 줄어든다면 임대료 규제는 효과가 있겠네? 있지. 그러면 공급이 안 줄어든다는 거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공급의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 지금. 임대료를 규제했는데도 공급의 변화가 없어. 그럼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겠네? 맞아요? 그 말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탄력적일수록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건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탄력적인 거잖아요. 비탄력적인 게 뭐예요? 양의 변화가 없는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은 거야.
자, 크다, 작다. 어떤 게 맞았겠어요? 자, 일단 임대료 규제 효과가 뭘까? 누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야? 임차인. 그래, 임차인. 이거부터 지금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걸 답할 수가 없겠네. 아까 설명 다 했는데.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면서요. 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안 간단 말이야. 임차인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공급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이 적게 감소한대. 공급이 많이 안 줄어든대. 그러면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돼, 안 돼? 저렇게 되면. 되지. 공급이 적게 감소할수록 효과가 어떻게 돼요? 크겠죠. 맞아요. 그러면 공급이 적게 감소할수록 이 말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네? 그렇죠.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탄력적인 거지만 많이 줄어드는 것도 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공급이 적게 줄어든데 이건 탄력성이 작은 거야. 그럼 하나도 안 줄어들면 완전 비탄력. 그게 단기잖아. 단기에는 공급이 하나도 안 줄어. 그러니까 효과가 100% 나타나.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예? 확 주는 게 하나도 안 변하지. 그러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제일 크지, 이때는. 이게 단기 아닙니까? 단기.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규제 효과 100%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자, 또 해볼게. 그러면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임차인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맞아요? 자, 앞으로 시험에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임대료 효과가 가장 크다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라 얘기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저소득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오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소득자들을 위한 제도들은 전부 다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야. 그게 아까 사회목표 달성이라고 그랬어.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소득 재분배. 시장은 그런 기능이 없어.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표현을 다양하게 한단 말이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가 크다. 맞아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럼 단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나? 장기에 크게 나타나? 언제? 단기에. 그렇죠. 어떻게 물어볼지는 몰라요, 출제자는. 지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이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볼게요. 223. 3번이야. 핵심의 3번.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뭔데? 공급이 적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게 부작용이야.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공급 감소거든.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공급이 많이 안 줄어들어. 부작용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행효과가 있다 이 말은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공급이 줄어드는 게 자원 배분 왜곡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적게 일어나는 거야? 적게 일어나는 거지. 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 적게 일어나. 잘 기억해놔야 돼, 이런 말들은. 자, 나중에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줄어들면 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야. 시장에 나갔더니 물건이 없어. 좋아, 안 좋아? 마트가 텅텅 비었어. 안 좋죠? 그러니까 공급 감소는 안 좋은 거예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는데 공급이 줄었대. 이 말도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낸단 말이야, 시험에. 그러니까 공급이 준다는 얘기는 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났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공급이 안 줄어들면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 그러니까 공급이 적게 줄어들면 자원 배분 왜곡이 적은 거지. 공급이 많이 줄어들면 자원 배분 왜곡이 큰 거지. 맞아요? 이건 나중에 조세 정책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둡니다. 공급이 적게 줄어들면 자원 배분 왜곡 작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 효과가 있다. 자원 배분 왜곡이 작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또 보자. 하나, 둘, 셋째 줄에. 자,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 완전 비탄력. 보이세요? 그럼 이 말은 공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공급 안 변해. 그럼 임대료 규제 효과가 100%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까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잖아요. 근데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힘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근데 완전 비탄력이 돼버리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100%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비탄력 이런 말 나오면 공급의 변화가 없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100% 나타난다. 자원 배분 왜곡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괄호하고 옆에다가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급이 안 변하니까 자원 배분 왜곡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딱 개입을 했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부 실패라 그래요.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걸 정부 실패라 그럽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자원 배분이 왜곡되어 오히려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부 실패가 뭐냐?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더니 오히려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으로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안 하느니만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더 나빠지더라. 이게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대료 규제예요. 지역지구제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지역지구제 있죠? 지역지구제. 용도에 따라 토지 용도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용도를 잘못 정해줘 버리잖아. 그럼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지구제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탁상행정으로 용도를 자료제들이 짝짝짝 정하다 보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실패 옆에다가 지역지구제 하나 더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임대료 규제,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이에요. 됐어요? 그런 것들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223페이지. 그 심화 보이세요? 그 별표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쉬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순기능이 있으나, 순기능이 뭐예요? 좋은 기능.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임대료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습니까? 여기 있잖아. 임차인의 혜택이 있다고. 정신 차려지고 빨리 정신 집중. 단기에는 효과 있다. 지금 정신 딴 데 팔고 있어. 자, 그 다음 또 계속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역기능이 나타난데 장기적으로 안 좋잖아. 지금 봐봐. 그렇죠? 그래. 자, 2번 봅니다. 2번 3번 어렵다고. 2번 아까 설명해서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지만 장기는 공급이 더 많이 변함으로 이 뜻이잖아요.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단기가 더 크다, 장기가 더 크다. 여기 적어놨네. 적어놨네. 여기 중요하다고. 단기의 초과 수요가 더 크다,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크다. 장기의 초과 수요는 부족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단기보다 장기가 초과 수요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기보다 장기의 주택 부족이 더 심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 초과 수요는 주택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주택이 더 부족해. 그러니까 장기로 갈수록 역기능이 나타난다고요. 됐어요? 자, 또 본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또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되어 있는데 그냥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줄 딱 쳐.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만 딱 줄 쳐.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준다고 그랬어. 공급이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공급이 적게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어. 탄력성이 클수록 줄 쳤죠? 옆에 적어 이렇게. 공급이 많이 감소한다. 공급이 많이 감소한다. 그럼 주택이 더 부족하겠네? 주택이 더 부족하겠네? 그럼 초과 수요가 작아진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 그래서 그 뒤에 초과 수요가 커진다! 커진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보다 장기의 초과 수요 더 커요.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 더 커요.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럼 탄력성이 작으면 초과 수요 작겠네. 완전 비탄력이면 초과 수요 없겠네. 이런 뜻이야. 오케이.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 커집니다. 단기보다 장기 초과 수요 큽니다. 초과 수요가 크다는 것은 주택이 더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기억해 주세요. 그런 게 어려워요. 3번이.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을수록 초과 수요가 작아. 그러니까 시행효과가 있어.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가 너무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시행효과가 작아. 부작용이 커.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 크다. 부작용이 크다. 탄력성이 작아지면 부작용이 작아진다. 시행효과가 커진다. 완전 비탄력이면 100% 효과가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